3장. 그레고르의 부상은 굉장히 심각해 한 달이 넘도록 고생을 했다. 살 속에 박힌 사과는 누구도 꺼낼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또렷한 상처로 몸에 그냥 새겨졌다. 다행한 일이라면 이 일을 기회로 아버지에게도 그레고르 역시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간신히 각인되었다는 점이었다. 그가 지금 몹시 딱하고 섬뜩한 꼬락서니를 하고 있어도 말이다. 덕분에 그레고르를 향한 혐오감은 안으로 삼키고 부디 참고 또 참아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깨우쳤다. 아울러 그를 무슨 원수 보듯이 대해서는 절대 안 되며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배려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되었다. 이번 부상으로 아마 그레고르는 평생토록 원래의 기동력을 회복하지 못한 듯 했다. 늙은 상위 군인처럼 비틀거리며 기어다녀야 하니 이제 자기 방을 가로지르는데도 한 세월을 잡아먹었고 그러다 보니 높은 곳에 기어오르는 일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레고르는 이토록 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건이 오히려 이 끔찍한 악재를 보상하는 다행스러운 결과를 낳은 셈이었다는 생각도 했다. 저녁 무렵이면 이제 거실 쪽 방문을 열어 놓아 주었으니 말이다. 이번 부상을 입기 전까지 그레고르는 같은 시간이면 늘 한두 시간씩 두 눈을 부릅뜨고 거실 쪽 방문을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거실 쪽에서는 그가 보이지 않게 불을 켜지 않은 채 깜깜한 자기 방에 가만히 엎드려서 조명으로 환히 밝힌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말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공공연한 허락을 받게 된 다행스러운 사건이었다.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상황이 좋아진 것이다. 물론 가족의 대화는 전처럼 활기찬 건 아니었다. 출장길에 묵는 작은 호텔 방에서 녹초가 된 채 축축한 침대에 몸을 던질 때마다 그레고르는 식탁에 모여 오순도순 얘기를 나눌 가족들을 많이 그리워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거의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아버지는 안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곧 잠이 드셨고 어머니와 누이는 서로에게 조용히 하자는 신호를 했다. 어머니는 불빛 아래 깊이 몸을 숙인 채 양품점에 넘길 고급 수제 속옷들을 바느질했고 점원 일을 시작한 여동생은 프랑스어와 속기 공부를 했다. 앞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나름대로 무던히 애를 쓰는 모양이었다. 당신 오늘도 그렇게 오랫도록 바느질을 하네? 아버지는 이따금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마치 본인이 잠들었던 걸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늘 같은 말을 던지곤 했다. 그러고는 금세 다시 잠에 빠지면 어머니와 누이는 지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난감한 미소를 함께 나누었다.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신 후에도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그 유니폼을 벗지 않으셨다. 손길도 주지 않는 아버지의 잠옷은 내내 옷걸이 꼭지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대신 언제라도 상관의 지시가 있으면 달려나가 소임을 다할 태세로 완전 복장을 갖춰 입은 채 앉은 자리에서
끄덕끄덕 졸고 계셨다. 그러다 보니 원래부터 새 옷이 아니었던 은행 제복은 어머니와 누이가 온 정성을 기울여 열심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금세 추레해졌다. 원단은 더욱 번들거렸으며 번쩍이는 황금빛 단추들은 늘 닦아서 더욱더 광채가 났다. 그런 유니폼을 아버지는 그대로 입으신 채 잠이 드셨다. 많이 불편하실 텐데도 아주 고운하게 잠에 빠진 아버지를 그레고르는 저녁 내내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밤 10시를 알리는 시계종이 울리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제 침대로 가서 주무시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여기서는 제대로 주무실 수 없는 데다가 아침 6시면 벌써 회사에 나가 계셔야 하니 방으로 들어가서 숙면을 취해야 했다. 그런데 은행 일을 시작하신 이후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매번 골아 떨어지면서도 굳이 거기서 더 오래 버티려고 똥고집을 부리시곤 했다. 일단 그렇게 잠이 들어버리면 의자에서 침대로 자리를 바꾸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닌데도 말이다. 어머니와 누이가 합동으로 잔소리를 해대면서 아버지를 성가시게 해보지만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한 15분 정도는 괜찮다면서 천천히 고개를 가로젓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아버지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귀에 대고 어르고 달래며 구슬려도 보고 누이는 하던 공부를 잠시 접어놓고 일어나서 어머니를 거들었으나 아버지는 끄떡도 하지 않으셨다. 더 깊숙이 의자 속을 파고들며 몸을 묻으니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머니와 누이가 결국 양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함께 잡아당겨야 간신히 눈을 뜨고 어머니와 누이 양쪽을 번갈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인생 일장춘몽이야. 이렇게 내 여생 조용히 살다 가는 거다. 어머니와 누이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좀 도울 생각으로 한참을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거리와 펜을 그대로 두고 달려간 건데 아버지는 아내와 딸의 부축을 받으면서 마치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라도 되는 듯 몹시 힘들게 몸을 일으키곤 했다. 그렇게 한 후에 다시 아내와 딸의 손에 이끌려 방문 앞에 이르면 이제 그만 물러가라는 손짓을 하며 드디어 혼자 걸음을 내디디곤 했다. 이렇게 모두 지치도록 일을 하고 피로에 몸이 찌들었는데 가족 중의 누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레고르를 돌봐줄 수 있었겠는가?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할 형편이 아니었다. 살림은 하루하루 더 쪼들리고 빠듯해져서 하나 남은 식모 아이마저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대신 뼈대가 아주 굵고 몸집이 건강한 백발이 헝클어진 파출부 할멈이 아침 저녁으로 들러 굳은 일만 거들어주게 되었다. 이제 나머지 살림은 바느질 일감만으로도 많이 벅찬 어머니가 틈틈이 해낼 몫이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몇 가지 보물이며 장신구도 팔아치워야 했다. 특별한 행사나 명절 같은 날이면 아주 우쭐하며 어머니와 누이가 하고 나가던 물건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 값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가족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레고르는 그 사실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고민거리는 지금 형편상 감당하기가 힘든 이 큰 집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레고르를 어디로 옮길 방도를 도저히 찾아낼 수 없다는 핑계였다. 반면 그레고르는 가족들이 이사를 감행하지 않는 이유가 꼭 자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숨 쉴 구멍 몇 개 뚫린 적당한 크기의 상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를 옮길 수 있었다. 가족들이 지금 집을 줄여서 이사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연한 절망감 탓이었다. 그런다고 남은 일들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었다. 주변의 친척이나 친지들이 통틀어 그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끔찍한 불행을 바로 자신들이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다. 세상의 가난한 이들이 겪게 마련인 삶의 온갖 누추함과 공고함을 이제 자신들이 견뎌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박탈감으로 몸과 마음이 소진된 상태여서 가족들은 도무지 스스로를 추스릴 여력이 없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은행에 가서 말단 사원들에게 아침밥을 날라주어야 했고 어머니는 낯선 이들의 속옷을 짓는 삭바느질 할멈이 되어버렸으니 누이는 매대 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남의 심부름이나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말이다. 어머니와 누이는 아버지를 간신히 침대에 옮겨놓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열심히 붙들고 있던 일은 저만치 밀어놓고 두 사람은 볼이 맞닿을 만큼 붙어 앉았다. 그런데 문득 그레고르 방을 가리키며 어머니가 말했다. 그레테야, 저기 오빠 방문 좀 닫아라. 그레고르가 다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자 옆으로 나란히 붙어 앉은 어머니와 누이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거나 눈물이 전혀 나지 않아도 그냥 하염없이 식탁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의 등짝을 파고든 상처에서 마치 새로 다친 자리처럼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레고르는 거의 뜬 눈으로 밤낮을 지새웠다. 다시 문이 열리게 되면 그는 예전처럼 가족을 너끈히 부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얼핏 들었다. 그의 환영 속에 사장과 상무님, 동료들, 개념 없는 인턴 녀석들, 다른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도 두어 명 나타났고 지방 출장길 끝에 묵었던 여관의 청소 아가씨, 용기를 내보았으나 한 걸음 늦게 청혼해서 아쉬웠던 모자가게 아가씨도 불현듯 등장했다. 그들은 모두 그레고르가 잘 모르는 혹은 이미 망각해버린 이들과 마구 섞여서 나타났고 그의 가족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도무지 다가갈 수가 없는 저기 먼 곳에 있던 그들이 시야에서 모두 사라지니 그레고르는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했다. 그러고 나면 그는 도무지 가족을 걱정할 기분도 안 나고 대신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가족에 대해 불현듯 화가 치밀고 심술이 났다. 대체 뭘 먹어야 제 입에 맞을지 도무지 짐작할 수도 없고 심지어 배도 고프지 않았으나 그는 문득 식재료가 있는 방에 들어갈 궁리를 했다. 일단 거기라도 좀 들어가 그래도 뭔가 그럴듯한 음식을 가져와야만 할 것 같았다. 누이는 이제 오빠 입맛에 뭐가 좀 맞을지 그런 생각은 도무지 안 하는 눈치였다. 아침과 점심시간에 가게로 일을 나가기 전 허둥지둥 부엌에서 아무거나 들고 와서는
방에다 그냥 툭 발로 들이밀고 가면 그뿐이었다. 그리고 저녁 때는 빗자루만 하나 갖고 들어와서 음식이 얼마나 먹을만 했는지 아니면 손댄 흔적조차 없는지 있는지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고 다 쓸어버렸다. 사실 전혀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누이는 이제 밤마다 빗자루를 들고 들어와 그레고르 방을 청소했다. 그런데 워낙 빛보다 빠른 속도로 해치우려니 벽에는 빗자국 자국의 더러운 얼룩띠들이 죽죽 그어졌고 여기저기 오물과 쓰레기가 그냥 굴러다녔다. 처음에 그레고르는 여기 좀 똑똑히 보라는 뜻으로 유난히 지저분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누워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해도 누이는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았다. 그레고르 눈에 그토록 역겨운 오물들이 설마 누이 눈에는 띄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그 애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한 것 같았다. 사실 누이는 그레고르 방 청소와 관련해서 이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강박 증세를 갖게 되었다. 실은 온 가족 모두 비슷한 과민 증상이 생겨 누구도 그 일만은 간섭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한 번은 어머니가 작심하고 여러 차례 양동이로 물을 퍼 나르며 대대적인 아들방 청소를 감행하신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방이 너무 습기가 차서 그레고르가 그만 탈이 나고 말았다. 쭉 뻗어버린 그레고르는 소파 위에 드러누워 꼼짝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지른 죄의 값은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었다. 저녁에 퇴근한 누이는 그레고르 오빠의 방이 달라진 모습을 보더니 막 씨근거리며 거실로 달려 나와서는 서럽고 복받친 울음을 토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쩔쩔매며 두 손을 모아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는 당연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긴 했으나 처음에는 그저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누이를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함께 당황하며 허둥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고는 왜 누이 동생 몫인 아들 방의 청소에 손을 댔느냐며 나무라더니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누이에게는 이제 어머니가 절대 오라비 방 청소를 못하게 하겠다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다 점점 더 흥분해서 횡설수설하자 어머니는 아버지를 침실로 끌고 가려고 끙끙 애를 썼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던 누이는 급기야 작은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이런 볼썽사나운 소란과 소음이 끔찍했지만 그 누구도 자기 방문을 닫아줄 생각을 안 한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다. 큰 소리로 쉿쉿 소리가 절로 나왔다. 아무튼 누이는 이제 어쩌지 못해 계속하는 것일 뿐 직장일로 녹초가 되어 도저히 전처럼 그레고르를 보살펴줄 형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건 누이의 영역이라서 어머니는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그레고르는 사고무친의 버려진 신세는 또한 아니었다. 우리 파출부 할멈이 계시기 때문이었다. 우람한 골격, 곳곳 청상의 험한 풍파에 스친 영력이 역력한 이 과부 할멈은 그레고르의 몰골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거나 혐오하지 않았다. 그녀는 특별한 호기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연히 그 방문을 한번 열었다가 거기에 그레고르가 있는 걸 보게 되었다. 그레고르는 누가 자기를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기겁을 하고 혼비백산을 이리저리
빼느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는데 그녀는 배 위에 얌전히 두 손을 포갠 채 그저 조금 놀란 눈으로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거기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슬그머니 방문을 조금 열고는 그레고르가 잘 있는지 확인했다. 처음에는 그냥 자기 쪽으로 와보라는 식의 아마 친하게 지내자는 뜻에서 일로 와 갑충아 혹은 우리 갑충 영감 좀 보게 같은 투로 말을 붙이곤 했다. 파출부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걸어도 그레고르는 아예 못 들은 척 잡아떼기로 일관했다. 방문이 열린 곳조차 전혀 모른다는 듯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이 파출부 할망구 멋대로 들어와 자꾸 쓸데없는 소리나 떠들지 말고 방이나 좀 매일 깔끔하게 청소하라고 누이는 부디 그렇게 좀 확실하게 지침을 내릴 것이지. 어느 날 이른 아침 아마 봄이 오시느라 그러는지 힘찬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파출부 할멈은 얘의 그 거친 말투로 다시 그레고르의 화를 돋웠다. 다리가 모두 풀린 것처럼 힘도 없고 느려 터졌지만 그레고르는 더는 못 참겠다 싶어 먼저 공격 자세를 취하며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런데 파출부 할멈은 겁을 먹기는커녕 문 가까이에 있던 의자를 높이 쳐들고 입을 크게 벌린 채 그냥 서 있었다. 그 의자로 그레고르의 등짝을 후려친 다음에야 입을 다물 태세였다. 그레고르가 다시 방향을 바꿔 몸을 돌리자 할멈은 손에 든 의자를 모퉁이에 도로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 그레고르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가져다 준 음식에 눈길도 안 주고 지나가다 그냥 심심풀이로 한 입 물어보기도 했지만 몇 시간 동안 삼키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뱉어버리기 일쑤였다. 처음에 그레고르는 자기 방이 너무 황량해진 탓에 아마 슬픔이 목에 차올라서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것이려니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니 이젠 방이 좀 달라진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그레고르의 방은 이제 어디 둘 곳이 마땅하지 않은 물건들을 을에 가져다 두는 일종의 창고가 되어 있었다. 그런 물건이 자꾸 늘어나 아주 많아졌다. 실은 방 하나를 새 놓았는데 거기 남자 3명이 하숙하게 되었다. 그레고르가 열린 문 사이로 이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셋 모두 털보인 이 아재들은 끼니도 얻어먹는 조건으로 새를 든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상당히 까다로워서 자기들이 쓰는 방뿐만 아니라 온갖 살림 공간, 특히 부엌에 대해서는 유난히 정리정돈을 고집하며 당장 필요 없거나 좀 허접한 잡동사니도 곁에 두지 않으려고 했다. 게다가 3명이 입주하니까 서로 겹치는 살림살이가 태반이라 필요하지 않는 가구나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다. 부엌용 쓰레기통이나 석단제 담는 상자처럼 어디에 내다 팔 수도 없고 그냥 버리기도 못한 물건은 그래서 모두 그레고르 방 곳곳을 채워가기 시작했다. 파출부 할멈도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거라면 뭐든 그레고르 방에 밀어넣었다. 뭐가 그리 헐레벌떡 늘 바쁜지 그냥 던져두고 가면 그만이었다. 대개 그 물건이나 혹은 그걸 들고 와서 쓱 밀어놓고 가는 파출부 할멈의 손만 잠시 보였다가 말고 사라지니 그레고르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할멈은 아마 나중에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그것들을 다시 가져가서 한꺼번에 밖에다 내다 버릴 심산이었을 거다. 하지만 그레고르가 그 쓰레기 더미 사이를 오가며 계속 치워주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아마 처음에 갖다 던져둔 그 자리에 내내 버티고 있었을 게 틀림없었다. 그레고르도 처음에는 더 이상 기어다닐 자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치우기 시작했으나 점점 또 그 맛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고 금세 또 울적해져서 몇 시간씩 꼼짝도 하기 싫었다. 하숙 아재들은 이따금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그런 날은 그레고르 방의 거실로 향한 문은 닫아두었다. 하지만 문이 열려 있건 닫혀 있건 그레고르는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그는 문이 열려 있는 저녁에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가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린 채 방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그냥 엎드려 있는 날이 종종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파출부 할멈이 거실로 향한 문을 닫는다는 걸 깜빡한 채 그냥 열어두었고 하필 하수 아재들이 거실에 모여 있고 불이 켜져 있었다. 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레고르가 함께 앉아 밥을 먹던 식탁에 이제는 하숙 아재들이 자리를 잡고 각자 냅킨을 펼치며 손에는 포크와 나이프를 든 채 저녁밥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기 요리가 담긴 큰 그릇을 양손에 든 채 어머니가 문 앞에 나타났고 이어 삶은 감자를 수북이 담은 그릇을 들고 누이가 따라 나왔다. 음식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까다로운 아재들은 마치 검사라도 시작하듯 허리를 구부리고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을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그중 가운데 아재가 대장이고 양쪽의 두 아재는 좀 아래인 듯 보였는데 대장 아재는 고기를 자기 접시에 따로 덜지도 않고 큰 그릇에 있는 채 썰어 보였다. 고기가 연하고 부드럽게 제대로 익었는지 혹은 부엌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하자는 투였는데 아마 흡족한 모양이었다. 가슴을 졸이며 이를 지켜보다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어머니와 누이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거실 식탁을 내준 그레고르의 가족들은 부엌에서 식사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오기 전 먼저 거실에 들러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는 머리를 숙여 한번 인사하고 식탁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하숙 아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뭐라고 우물우물했으나 덥수룩한 수염 탓인지 알아듣기는 힘들었다. 그리고 자기들만 남게 되자 거의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식사를 했다. 그런데 식사하며 내는 소리 중에 이빨 소리만 유난히 도드라져서 그레고르 귀에는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었다. 그건 뭔가를 먹을 때 반드시 이빨이 있어야만 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빼어난 모양새라 해도 이빨 없는 갑주붕들의 턱 쪼가리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뜻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레고르는 하도 딱하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도 취향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저건 진짜 아니야. 저 하숙 아재들처럼 천박하게 이빨 소리를 내며 먹어야 한다면 난 그냥 죽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어. 바로 그날 저녁 부엌 쪽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그레고르 기억으로는 그 즈음에 집에서는 바이올린 소리가 난 적이 도통 없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숙 아재 중 가운데 아재가 가까이 있던 신문을 꺼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댄 채 다들 그걸 훑어보며 한 대씩 끼견하던 차였다.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자 그들은 일제히 읽던 신문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끝 걸음으로 살금살금 부엌 쪽에 다가가 문짝에 기대어 섰다. 그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던지 아버지가 얼른 큰 소리로 물었다. 바이올린 소리가 거슬리시나요? 바로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가운데 아재가 아니 괜찮다고 답했다. 천만에요. 여기가 훨씬 더 편안하고 아늑한데 따님께서 여기 우리들 있는 데로 오셔서 이리 와서 연주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당신이 연주자인 듯 대답을 했다. 하숙아재들이 다시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다리자 아버지는 보면대를, 어머니는 악보를, 누이는 곧 바이올린을 들고 나타났다. 누이는 얌전한 자태로 연주 준비를 완료했다. 한 번도 남에게 방을 새놓아 본 적 없는 부모님께서는 하숙 아재들에게 좀 심하게 예의를 차리느라 쩔쩔매며 제대로 의자에 앉지도 못하셨다. 아버지는 단추를 모두 채운 은행 제복의 단추 2개 사이로 오른손을 찔러 넣은 채 그냥 문에 기대어 서 계셨다. 어머니는 그나마 하숙아재 한 명이 저 끝에 밀어둔 의자, 저기 비었으니 가서 앉으시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니 거기 구석으로 가서 의자에 앉으셨다. 누이는 곧 연주를 시작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연주하는 딸의 손놀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집중을 했다. 바이올린 소리에 고무된 그레고르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앞으로 발길을 옮겨서 거실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게 되었다. 어느덧 그레고르는 자신이 다른 사람 입장을 그다리 헤아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별로 개의치 않고 있었다. 이전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그의 자부심이었는데 말이다. 만약 지금도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어야 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그 입안 곳곳에는 수북수북 쌓인 먼지가 풀풀 날리고 덕분에 그는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쓴 목불인견 꼬락서리를 하고 있었다. 그의 등짝과 양쪽 옆구리에도 실밥과 머리카락, 음식 부스러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제는 그 꼴을 하고서도 아무데나 상관없이 나다니게 되었다.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나마 바닷가이기에 등을 대고 드러누워 먼지를 털어내곤 했으나 이제는 모든 게 귀찮고 둔감해져서 그 꼴로도 아무 거리낌 없이 티끌 하나 찾기 힘든 거실 바닥에 슬그머니 발을 내디뎌 버린 것이다. 하긴 아무도 그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가족 모두 바이올린 연주에 정신이 팔려 있고 몰려온 하숙 아재들도 처음에는 바지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누이 동생의 보면대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연주하는 악보를 기필코 함께 들어봐야 할 일이라도 있다는 듯 다들 가까이에 몰려 있으니 누이는 좀 신경이 쓰일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곧 고개를 숙이고 뭐라고 수군거리며 뒤로 빠지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근심스러운 눈길은 창문가로 물러난 그들에게 자꾸 쏠렸다. 그들이 왜 그러는지 분명해 보였다. 굉장히 즐겁거나 혹은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를 듣게 되리라고 기대했다가 그만 실망을 해서 더 이상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게 확실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느라 아직 그대로 있어주는 것임이 틀림없었다. 그들 모두 입과 코로 독한 시가를 뻑뻑 내뿜는 모습에서 얼마나 짜증이 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누이는 정말 아름다운 자태로 연주를 했다. 옆으로 살짝 얼굴을 기울인 채 음악에 몰두해 슬픈 눈빛으로 악보를 읽는 모습이 정말 눈부셨다. 그레고르는 한 걸음 더 앞으로 기어 나갔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이와 눈길을 마주치고 싶은 간절함에 바닥에다 머리를 바짝 붙이고 그렇게 기다렸다. 그런데 이렇게 음악에 사로잡힌 존재가 한낱 동물에 불과할 리는 없지 않은가? 그레고르 입장에서는 완전히 입맛을 잃었다가 그토록 맛보고 싶던 귀한 양식을 찾는 길이 이제야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누이 앞을 가기로 했다. 가서 드레스 끝이라도 살짝 건드리며 부디 바이올린을 들고 자기 방으로 좀 와달라는 간곡한 뜻을 전할 생각이었다. 어차피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오라비만큼 그녀 연주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레고르는 최소한 자기가 살아있는 한 누이 동생을 자기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대로 가둬두고 싶었다. 흉측해진 자신의 꼬락서니가 드디어 제 몫을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했다. 자기 방의 모든 문을 지키고 있다가 침입자가 나타나면 단숨에 물리쳐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반드시 그의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와서 오라버리와 함께 지내기로 해야지 억지로 누이를 끌고 갈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았다. 오빠방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오라비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한 다음 그는 사실 누이를 음악학교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들려줄 생각이었다. 자신에게 이런 불행한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크리스마스 명절 가족들이 모였을 때 행여 누가 좀 반대를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모두에게 그 계획을 밝히려 했다고 말이다. 그런데 참 크리스마스 명절이 벌써 지나가 버린 건가? 이런 설명을 듣게 되면 누이도 아마 감동의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누이의 겨드랑이까지 그레고르는 몸을 일으켜 세워 그녀의 목에 입맞춤을 해줄 것이었다. 상점에 일하러 다니기 시작한 이후 누이는 리본이나 깃 같은 걸로 목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맨살을 다 내놓은 채 나다니고 있었다. 잠사 영감님, 가운데 아재가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천천히 앞으로 기어 나오는 그레고르를 가리켰다. 바이올린 소리도 멈추었고 가운데 대장 아재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먼저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썩은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저기 아래 그레고르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버지는 아마 그레고르를 쫓아내는 일보다 놀란 아재들을 진정시키는 일이 더 먼저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들은 놀라서 흥분한 게 전혀 아니었고 바이올린 연주보다 그레고르가 훨씬 더 재미나서 그러는 것 같아 보였다. 허둥지둥 아버지는 아재들에게 달려가 어서 방으로 들어가게 팔을 쭉 뻗어 흔드는 동시에 그레고르를 보지 못하게 당신 몸으로 그들 시야를 가리고자 하셨다. 하지만 이들은 진짜로 화가 났는데 그게 아버지 때문인지 아니면 그레고르 같은 괴상망측한 벌레가 자기네 옆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어 그러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아무튼 그들도 아버지에 맞서 팔을 흔들며 해명을 요구했고 본인들 수염까지 잡아뜯으며 성질을 죽이는 신용을 하다 마지못해 물러난다는 투로 자기들 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갑자기 연주가 중단된 탓에 누이는 정신이 혼미해진 모양이었다. 축 늘어진 두 손에 아직도 들려있는 바이올린과 활을 다시 움직이며 연주를 계속하려나 싶을 만큼 악보만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이 수습된 듯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안락 의자에 기댄 채 호흡 곤란으로 아직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어머니 무릎에다 그 애는 악기를 내려놓더니 오라비 옆방으로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몰아대긴 했으나 하숙아재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 꿈을 대고 있었는데 누이는 그 틈을 비집고 먼저 들어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침대 위에 널브러진 베개며 이불을 몇 차례 허공으로 띄우는가 싶더니 어느새 착착 개어 정리하고 바람처럼 그 방을 빠져나왔다. 무턱대고 방에 다시 들어가라고 아재들을 밀어붙이던 아버지는 다시 그 독특한 똥꼬집이 발동하신 모양이었다. 세입자에게는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집주인의 불리한 처지를 새까맣게 잊고 계신 게 분명했다. 주인의 완력에 떠밀려 방 앞까지 오기는 했으나 결국 가운데 대장 아재가 쾅쾅 소리나게 발을 굴러대니 아버지도 멈칫 거기에서 멈춰서고 말았다. 이쯤에서 우리 입장을 밝히지 뭐. 대장 아재는 한쪽 손을 쳐들고 눈으로는 어머니와 누이를 찾는 눈치였다. 나는 이 집과 가족에 서려 있는 이 음침한 기운이 뭔가 이상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뭔가 결심을 한 듯 바닥에 침을 탁 뱉고 말을 이었다. 당장 방을 빼도록 하죠. 뭐. 요 며칠 여기서 지낸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 푼도 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심각하게 숙고 중인데 뭐 근거는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진짜야. 당신들에게 배상을 청구할까 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냥 자기 앞을 똑바로 바라보며 뭔가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아닌 게 아니라 나머지 두 아재가 그에 맞춰 응답을 했다. 우리도 당장 나가야겠어요. 기다렸다는 듯 대장 아재는 문의 손잡이를 거머잡더니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아버렸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더듬고 비틀거리며 당신 의자로 간신히 걸어와 폭하하고 쓰러졌다. 여느 저녁처럼 온몸을 늘어뜨린 채 잠든 것처럼 보였으나 당신 머리가 마치 가눌 수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자꾸 끄덕이는 것으로 보아 잠이 드셔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레고르는 아직 하숙 아재들에게 들킨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아니 어쩌면 너무나 많이 굶은 탓에 탈진과 쇠약함이 심각해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이 났으니 아무래도 이제 시한폭탄이 터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일말의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마침 어머니의 떨리는 손가락 아래로 스르르 무릎 위에 놓여있던 바이올린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지자
다시 한바탕 요란했지만 그는 이제 놀랄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엄마, 아버지! 누이가 먼저 손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말문을 열었다. 더는 안 되겠어요. 두 분은 이해하기 힘드실지 모르니까 제가 해치워야 할 것 같아요. 이 괴물 버러지, 저 갑충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오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딱 먹고 저걸 처리해버려야 해요. 우린 어떻게든 돌보고 참아내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어요. 이제 누구도 우릴 털끝만큼도 비난할 수 없을 거라고요. 저의 말이 1000번, 10,000번 옳고 말고. 아버지가 혼잣말 하셨다. 가쁜 숨으로 아직 쌕쌕대던 어머니는 밭은 기침이 쏟아지는지 손을 입으로 가져간 채 쩔쩔매느라 눈빛마저 좀 이상해 보였다. 누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는 누이 입에서 나온 말을 새기며 어떤 생각을 굳힌 모양이었다. 그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아 식탁 위 하숙 아재들의 저녁 식사 접시들 사이에 아직도 놓여있는 은행 안내원 모자를 만지작거리셨다. 그러다가 이따금 꼼짝 않고 있는 그레고르에게도 눈길을 던지곤 했다. 우리 이제 벗어나야만 해요. 누이는 이제 아버지에게만 그 말을 했다. 어머니는 어차피 당신 기침 소리에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을 터였다. 저것 때문에 조만간 엄마랑 아버지 두 분이 돌아가실 거예요. 나는 뻔히 보여요. 우리 모두 이렇게 죽어라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집에 와도 이렇게 곤욕스러운 일이 계속된다면 정말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구 흐느끼자 폭포수 같은 눈물이 어머니 얼굴로 쏟아졌다. 누이는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이며 어머니 얼굴에 흐르는 자신의 눈물을 열심히 훔쳐냈다. 아버지는 함께 마음이 아프고 딸의 심정이 너무도 잘 이해되었으므로 다시 물으셨다. 아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누이는 자기도 별 대책이 없는지 그냥 어깨만 으쓱했다. 눈물을 한 바가지 쏟은 바람에 이전의 확신도 다 쓸려나간 모양이었다. 저 애가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긴가민가하며 말했으나 흐느끼던 누이는 절대 그럴 리는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저 애가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만 하면 좋으련만. 아버지는 같은 말을 되뇌며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누이의 확신을 당신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인지 두 눈을 꼭 감으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협점이라도 좀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저렇게. 그러자 누이가 소리 질렀다. 없애야 해요. 그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저기 그레고르라는 생각에서 얼른 벗어나야 해요. 여태껏 우리가 그렇게 믿어온 게 그게 우리의 불행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게 그레고르 오빠일 수 있어요. 만약 그레고르 오빠였다면 오빠는 진즉 판단을 했을 거예요. 인간이 저런 갑충이랑은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아마 기꺼이 사라졌을 거라고요. 그럼 그냥 오빠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소중한 기억을 마음에 품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 버러지는 우리를 괴롭히고 하숙 아저씨들을 쫓아내고 이제 우리 집을 자기 혼자 다 차지하려고 들 게 분명해요. 우리를 내쫓아 길에서 노숙하게 만들 거라고요.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저것 좀 봐요. 벌써 또 시작이에요.
누이는 그레고르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듯 어머니도 팽개쳐버리고 기겁을 하며 어머니가 누워있던 의자에서 튕겨나갔다. 그레고르 옆에 가까이 있느니 어머니를 희생시키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인지 누이는 아버지 뒤쪽으로 허겁지겁 몸을 숨겼다. 누이의 그런 행동에 자극을 받은 아버지는 괜히 당신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듯 양팔을 반쯤 올리고 그녀를 막아서는 신용을 하셨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누이는 물론이고 다른 누구한테도 겁을 주는 말썽을 부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단지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몸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뿐이었는데 그 몸집이 아무래도 기이하고 섬뜩해 보인 모양이었다. 상처를 크게 입었고 그 자리가 아파서 몸을 좀 돌리려면 그게 너무나 힘들어. 그냥 머리를 들었다가 바닥에 부딪히는 몸짓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것마저 오해를 일으킨 모양이었다. 그는 가만히 동작을 멈추고 주위를 잠시 돌아보았다. 이제야 자신이 왜 그러는지 그 뜻이 전달된 듯 가족들이 더는 기겁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몹시 슬픈 눈으로 그레고르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두 다리를 쭉 뻗어 서로 포갠 채 의자에 누워 계셨다. 하지만 너무 녹초가 된 탓인지 눈꺼풀이 거의 내려와 있었다. 누이는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아버지 목에 한쪽 팔을 두른 채였다. 이제는 몸을 좀 돌려도 괜찮겠지? 그레고르는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너무 힘들고 자꾸 숨이 가빠져 계속 끙끙대며 한참씩 쉬어야 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몰아대지 않고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 정말 다행이었다. 간신히 몸을 돌려 방향을 바꾼 다음 그는 즉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직진하여 기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기 방에서 대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게 가늠도 힘들 만큼 그렇게 먼 거리였다는 게 정말이지 놀라웠다. 워낙 쇠약해진 몸이다 보니 도대체 아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이 먼 길을 기어올 수 있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있는 힘을 다해서 서둘러 가야 한다는 목표에만 정신을 쏟느라 그레고르는 이제 더는 가족들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서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문을 지나고 방으로 들어와서야 겨우 고개를 좀 돌렸는데 자꾸 더 뻣뻣해지는 느낌에 제대로 돌리지도 못했다. 아무튼 그가 확인한 건 다른 건 모든 게 그대로였고 누이만 그냥 일어서 있는 광경이었다.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건 완전히 잠들어 버린 어머니,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방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후다닥 문이 닫히고 철컥 자물통 잠기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뒤에서 들린 갑작스러운 쇳소리에 기겁한 탓인지 가는 다리들이 툭툭 꺾여 그레고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서둘러 문을 잠근 건 누이였다. 그녀는 바로 쫓아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사태를 마무리해버린 것이다. 그레고르는 그 애가 다가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자물쇠에 꽂힌 열쇠를 돌리며 누이는 부모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됐어요!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하지? 그레고르는 자문하며 어둠 속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자기 몸이 더 이상 꼼짝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었다. 이토록 가늘고 볼품없는 발들로 여태껏 그만큼이나 나다닐 수 있었던 게 오히려 신기한 일이었다는 걸 그는 잘 알았다. 그리고 별로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다. 온몸에 아직 통증이 남아있지만 그것도 차츰 잦아들어 조금만 더 있으면 다 가실 것 같았다. 아직도 등짝에 그대로 박혀있는 썩은 사과와 그 주변 염증 부위에 솜털 같은 먼지가 덮여 있지만 그건 이제 감각도 거의 없었다. 예전처럼 그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한없는 그림과 사랑으로 마음이 한껏 아슬아해졌다. 본인이 어서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 여동생보다도 더 단호하면 단호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종탑 시계가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그는 이렇게 평온하고도 헛헛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창밖으로 어느새 먼 동이 트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자꾸 아래로 떨어지더니 그의 콧구멍에서 아마 마지막 가는 숨이 새어나왔다. 파출부 할멈은 다음 날도 아침 일찍 출근했다. 워낙 힘이 넘치고 성격이 급해 문이란 문은 쾅쾅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닫아댔다. 부디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 번 당부했으나 일단 그녀가 집안에 들어서면 조용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도 할멈은 여느 때처럼 그레고르 방을 들여다보았지만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냥 일부러 꼼짝도 않는 줄 알고 감정 상한 일이 좀 있었나 보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할멈은 그레고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까닭이었다. 문가에 서 있던 파출부 할멈은 마침 자기 손에 들려있던 긴 빗자루로 그레고르를 툭툭 건드렸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괜히 심술이 나서 이번엔 그를 찔러 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레고르가 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밀려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태의 진상을 깨달은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에서 저절로 휘파람 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머뭇대지 않고 바로 주인 침실로 달려와 문을 열어젖히고 어둠을 가를 만큼 크게 소리쳤다. 저기 좀 봐! 이게 완전히 뒤져버렸네! 아주 뻗어 나 자빠졌어. 잠사 영감 내외는 벌떡 일어나 침대에 앉아 파출부 할멈의 고함 탓에 놀란 가슴부터 쓸어내렸다. 그러고 나서야 아들 내외는 할멈의 말귀를 알아듣고 혼비백산하여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둘러 뛰쳐나왔다. 잠사 영감은 어깨에 이불을 두른 채였고 부인은 그냥 내복바람으로 달려 그레고르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 사이에 거실 문도 활짝 열렸다. 하숙아재들이 입주한 후부터 그레테는 거실에 잠자리를 차렸는데 그날 밤에는 한숨도 못 잔 듯했다. 평소 입는 옷을 다 입고 있었고 안색이 창백한 것으로 봐도 그건 곧 알 수 있었다. 죽은 거예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잠사 부인은 파출부 할멈에게 물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눈으로 살펴보면 확인되는 일이고 실은 그냥 척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런 것 같은데. 파출부 할멈은 그렇게 말하면서 빗자루로 한 번 더 그레고르의 시신을 쓱 밀어보였다. 잠사 부인은 빗자루를 붙들려는 몸짓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래, 이제 주님께 감사드리자. 잠사 영감이 성호를 긋자 나머지 세 여자도 따라 그었다. 시신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그레테가 이렇게 얘기했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말랐지? 한 분들 보세요. 하긴 벌써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 여기 넣어주는 음식들에 손도 안 댔거든. 아닌 게 아니라 그레고르의 몸은 납작한 상태로 바짝 말라 있었다. 작은 다리들로도 지탱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게 눈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었다. 그레테야, 우리 잠깐 방에 좀 가자. 잠사 부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고 그레테는 부모님을 따라서 침실로 가는 도중 몇 번을 머뭇거리며 시신을 돌아보았다. 할멈은 방문을 닫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아직 이른 아침인데도 상쾌한 공기 속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벌써 3월 말이었다. 하숙아지 3명이 방에서 나와 두리번거리며 아침 식사가 어디 있는지 찾았으나 자기네 밥이 차려져 있지 않은 걸 알고는 곧 실망한 얼굴들이 되었다. 아침 어디 있어? 가운데에 대장 아재가 툴툴거리며 파출부 할멈에게 묻자 그녀는 손가락을 입술에다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하며 어서들 그레고르의 방으로 와보라고 손짓을 했다. 아재들은 낡고 허름한 윗도리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그녀를 따라 방 안으로 줄지어 들어갔다. 방은 어느덧 환히 밝아 그레고르의 시신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그때 다시 침실 문이 열리고 추리한 제복을 챙겨 입은 잠사 영감님이 양쪽 팔에 부인과 딸을 대동하고 나타나셨다. 모두 조금씩 운 것 같았다. 그레테는 아버지의 팔에 이따금 자기 얼굴을 꾹꾹 문질렀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잠사 영감이 곁에 아내와 딸을 그대로 둔 채 현관문을 가리키며 아재들에게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대장 아재는 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으나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방실거리며 이내 물었다. 나머지 두 아재도 양손을 뒤로 하고는 끊임없이 비벼댔다. 이제 곧 싸움판이 벌어질 것이고 그래봤자 승산은 자기네에게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부푼 것처럼도 보였다. 내가 말한 그대로요. 당장 나가요. 잠사 영감은 다시 대답하며 대장 아재를 향해서 보무도 당당히 양옆에 동반한 부인과 딸과 나란히 앞으로 나아갔다. 대장 아재도 처음에는 거기서 꼼짝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닥만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온갖 것들이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모양이었다. 그럼 뭐 저희 나갔지요.
이렇게 답한 후 대장아제는 잠사 영감님을 바라보았다. 이 결정조차 다시 새로운 허락을 얻어야 하나 조금 궁금한 듯 그의 태도는 갑자기 수그러들었다. 잠사 영감님은 부릅뜬 눈으로 그저 고개를 몇 번 끄덕여 주는 정도로 간결하게 응대했다. 이제 대장 아재는 정말 영감님의 분부대로 당장 현관을 향해 뚜벅뚜벅 큰 걸음을 옮겼다. 두 명의 친구 아재들도 진즉 손장난을 멈추고 얌전히 서서 이야기를 주워듣다가 더욱더 공손한 발끝 걸음으로 큰 형님 뒤를 바짝 따랐다. 혹시라도 잠사 영감님이 대장을 따라 나가지 못하게 자기들 앞길을 가로막을까 얼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들 세 명은 현관 벽의 옷걸이에서 모두 하나씩 모자를 집어쓴 후 우산대에서 단장을 꺼내 조용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서둘러 물러갔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잠사 영감은 그들이 가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 미심쩍은 마음을 떨칠 수 없다는 듯 딸과 아내를 대동하고 현관 밖 층계참으로 따라 나가서 난간에 기댄 채 그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층이 바뀌면 사라졌다. 한층 더 내려가는 층계참에서 잠시 모습이 나타나기를 몇 번 더 계속했다. 그들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잠사신의 가족도 그들에 대한 관심이 차츰 더 사라졌다. 마침 큰 짐을 머리에 이고 위풍당당 걸음으로 층계를 오르던 정육점 아저씨와 마주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한 잠사 영감님은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부인과 함께 층계참을 지나 집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오늘 하루는 집에서 푹 쉬면서 함께 소풍을 가기로 했다. 다들 휴가를 내도 될 만큼 일은 충분히 해두었고 그게 절실한 현실이기도 했다. 그래서 세 명 모두 탁자에 둘러앉아서 잠사 영감님은 은행 관리자에게, 부인은 일감을 주는 이에게, 그레테는 상점 주인에게 각각의 결군 사유서를 작성했다. 사유서를 작성하는 동안 파출부 할멈이 들어와 아침 일을 다 했으니 이제 그만 가겠다는 인사를 했다. 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으나 할멈은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 잠사 영감은 짜증나는 얼굴로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 또 있어요? 할멈은 이들 가족에게 전할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다는 듯 무슨 일인지 자기에게 제대로 물어보라는 투로 싱글거리며 아직도 문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가 쓰고 다니는 모자에 거의 수직으로 꽂혀 있는 타조 깃털은 예전에도 잠사 영감의 신경을 긁곤 했는데 지금은 사방팔방으로 더 팔랑대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이 집에서 파출부 할멈이 그나마 조신하게 말을 듣는 편이었던 안주인 잠사 부인이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기. 할멈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계속 싱글거리며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저기 저거 저 방에 있는 치워야 할 거. 그거 걱정 마시라고요. 네, 다 알아서 했으니 이제 괜찮다고요. 그레테와 잠사 부인은 하던 일 먼저 마치고 싶다는 듯 편지 위로 다시 몸을 구부렸으나 파출부 할멈은 자기가 해치운 일을 시시콜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이를 눈치챈 잠사 영감은
그녀가 아무 말도 못 꺼내게 얼른 팔을 뻗어 강도 높게 제지했다. 할멈은 떠들고 싶었던 장광설을 시작조차 못하자 기분이 상해 급하고 불같은 성질이 되살아난 듯 크게 고함을 쳤다. 그럼 잘들 해보시오! 사납게 몸을 돌린 그녀는 거의 부서지라는 투로 쾅쾅 문들을 닫아내며 집을 나갔다. 저녁에 오면 내보내야겠다. 잠사 영감이 얘기했으나 부인도 딸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간신히 다잡았던 마음의 평화가 파출부 할멈 탓에 다시 엉망이 되어버린 탓이었다. 모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가서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다. 잠사 영감은 의자에서 몸을 돌려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다가 크게 외쳤다. 이제 그만하고 이리들 와. 지난 일은 다 잊어버려. 내 생각도 좀 해주라고. 부인과 딸은 고분고분 그에게 와서 포옹하고 서둘러 편지를 마무리했다. 그런 다음 세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다. 벌써 여러 달 동안 꿈도 못 꾸던 일이라 그들은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가기로 했다. 텅텅 빈 전차에는 그들 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고 대신 따뜻한 햇볕만 가득했다. 자리에 편안히 등을 기대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꼼꼼히 따져볼수록 자신들의 형편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아직 서로의 사정에 대해 한 번도 허심탄회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으나 지금 세 사람이 일하는 조건이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전망도 괜찮아 보였다. 지금 당장 처지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집보다 규모를 조금 줄이고 가격이 헐한 집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레고르가 찾아낸 지금 집보다는 위치가 더 좋고 무엇보다 실용적인 집으로 가면 좋겠다는 결론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떠들다 보니 한결 밝아지고 점점 더 생기가 도는 딸의 모습이 잠사 영감 내외 눈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들어왔다. 최근 얼마 동안 고역을 치르느라 두 뺨에 핏기가 없어 보였지만 그녀는 막 물이 오른 꽃송이처럼 예쁘게 피어나고 있었다. 잠사 영감님 내외는 점차 얘기가 줄고 대신 눈길만으로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제 딸에게 어울리는 듬직한 신랑감 하나 물색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서로 잘 헤아릴 수가 있었다. 그들 내외가 시작한 여행의 목적지에 이를 즈음 딸아이가 먼저 일어나 기지개를 켜면서 젊은 신체를 쭉쭉 잡아당기니 그들의 새 꿈과 훌륭한 계획이 순조로이 성취되리라는 괜찮은 징조를 새삼스레 확인한 것만 같았다.